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지금 확산 움직임을 꺾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오는 금요일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합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4% 이상 늘어난 9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선박 항공 운임 급등에 힘입어 2월 경상수지도 80억 3천만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아산 공장도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도록 하고 취임 100일까지 2억 회분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근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의 진행을 막을 조기 진단이 핵심인데요.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세계 최초로 혈액 기반 치매 진단 키트를 개발한 피플바이오 강성민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600명 넘게 나오면서 정부가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유행이 감소하던 지난 1월 10일 이후 석 달 만에 지역 환자가 600명대로 올라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고 만나는 인원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비롯해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 상황을 고려해 오는 금요일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3주간 13세에서 18세까지 학령기 연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교 방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전문가 등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등교 인원이 대폭 확대돼 개학 이후 확진자 발생률이 급증할 것을 많이 우려했는데 3월 학생 확진자 발생 비율은 전체 인구 감염 비율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특히 최근 3주간 13세에서 18세 학령기 연령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시 확실하게 긴장하고 학교 방역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얀센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최종 임상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보고된 이상 사례가 대부분 경증에 그치고 예방 효과는 접종 2주 뒤 66.9%, 4주 뒤엔 66.1%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앞서 열린 식약처 검증 자문단 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 됐으며 우리 정부와 600만 명분 도입 계약을 맺었으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백신 접종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밝힌 것보다 2주 앞선 오는 19일까지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의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접종하는 시민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와 가족의 접종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ou're doing the right thing. It's really important. And when you go back, when you go home, get all your friends, tell them, get a shot when they ca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관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성인 모두가 접종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초 목표했던 5월 1일보다 2주나 빠른 것입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we're moving that date up from May 1st to April 19th nationwide. That means by no later than April 19th, in every part of this country, every adult over the age of 18 or older will be eligible to be vaccinated. 또 취임 75일 만에 1억 5천만 회분이 접종됐다며 취임 100일까지 2억 회로 올린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인 모두가 백신을 접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느는 슬픈 뉴스도 접하고 있다며 2번 모두 맞아야 완전히 보호된다고 적극적인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최소 반년 이상 항체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건강한 성인 33명을 분석한 결과 2회 접종 후 최소 6개월 동안 항체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AP통신 등이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모더나 외에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에모리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이 학술지에 실린 짧은 연구 서한을 통해 우리의 데이터는 항체의 지속성을 보여준다며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 백신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학교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실보다는 팀 운동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각 6일 A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많은 아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이게 되는 것은 팀 스포츠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실에서의 전파보다는 팀 스포츠가 확산을 이끌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신규 감염자 집단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추적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남미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하루 사망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4천 명대를 넘겼고 다른 남미 국가들도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6일 하루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195명, 코로나19 발병 이래 처음으로 4,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3만 7천 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감염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칠레와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나라들도 모두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봉쇄령을 다시 꺼내둔 국가도 늘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다시 봉쇄령이 내려졌고 베네수엘라는 봉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브라질 변이를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인 보이소나루 변이로 불러야 한다며 대책에 소극적인 브라질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La mutante brasilera debería llamarse la mutante Bolsonaro. La mutante Bolsonaro. Porque él es el culpable por abandonar a su pueblo y por loco, por insensible.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브라질이 남미의 슈퍼 전파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변이에 의한 감염은 파라과이 접경 지역에선 절반에 이르고 페루 수도 리마의 경우 40%, 우루과이에선 30%나 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브라질 정부가 봉쇄령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젊은 층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테레사 템 최고 공중보건관은 현지 시간 6일 회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쳐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젊은 층의 중증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급속히 병세가 악화돼 집중치료실로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템 보건관은 젊은 층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기존 통념과는 달리 변이 바이러스에는 매우 빠르게 감염돼 금세 병세가 악화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 3세 이하 코로나19 환자의 40%가 무증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중문대 연구진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홍콩 전체 코로나 환자 11,429명 중 201명이 3세 이하이며 이 가운데 40%가 무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증상 비율이 20%인 성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연구진은 어린이의 무증상 감염은 집단 면역의 결과일 수도 있고 성인과 다른 세포 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어린이 환자가 극도로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유아시설에서 바이러스가 장기간 생존하는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6일 하루 11만 5,7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지난 4일의 최다 기록인 10만 3,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환자는 1,280만 1,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과 인도뿐입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5만 명에서 6만 명대 발생으로 줄었고 인도는 지난달 초 100명 밑 발생해서 다시 폭증세입니다. 이에 따라 뉴델리, 마하라슈트라 등 주요 감염 지역은 야간 통금 등 방역 조치를 동원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까지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8명 발생하면서 지난 1월 8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증상 유무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89일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2주 후에는 하루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8명, 그러니까 1월 8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최근에 400명대 또는 300명에서 500명대를 보이다가 500명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600명대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예.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이 모든 지역에서 2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3차 유행 정점이었던 12월 중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일부 분석에 따르면 2주 후에는 1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00명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2를 넘어선 게 12월, 그러니까 3차 유행의 정점대였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면 당시에는 1,200명 수준의 1일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 숫자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 예측하는 것처럼 2,000명까지는 일단은 물음표지만 적어도 1,200명에서 1,500명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또 최근에 어제 보면은 41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추가가 됐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이런 확산세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여파도 물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행 방역 기준이 이번 주말까지 유지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9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시스템이 얼마 전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물론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상으로는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적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에는 변이 바이러스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러한 요소들을 가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은 당장 이번 9일에 발표될 새로 거리두기 시스템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쭉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어도 한 단계씩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거리두기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1, 2주 후에는 1,000명을 넘어서 1,500명, 많게는 2,000명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일정 수준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물론 최근에는 한동안 70%를 유지하던 비율이 점점 줄고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현재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이러한 것보다는 실제로 이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접촉에 의해서 확산되는 요 양상을 끊어야 되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스템 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격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접근성이 좋다라는 입장인데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접근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에는 일정 수준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음성, 감염되었는데 진단키트상으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경각심 없이 다른 타인, 즉 대부분 이제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접촉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나 지인 간 전파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진단 키트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현 단계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위음성 결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백신 수급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일단 상반기까지 1,2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2분기 수급 현황을 보면 일단 도입이 확정된 백신이 화이자 한 315만 명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60만 명분 정도로 도입이 확정됐고 합치면 한 800만 명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100만 명 플러스 하면 900만 명분이고 나머지 한 300만 명분 정도는 지금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고 노인되고 있는 얀센이라든가 모더나 백신 등이 도입이 일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인 1,200만 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백신 도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백신 도입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논란이 있었던 백신인 만큼 지금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현 단계에서 면밀하게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중국과 러시아 백신 이 백신들이 기존에 있는 다른 백신과 혼합돼서 공급이 되고 접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 선택권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이 도입이 돼서
실제로 선택권 없이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 여부를 떠나서 현 단계에서 일단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도 입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내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글쎄 얀센 백신은 현재 도입 물량이 600만 명분 정도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유효성 자체도 실제로 66%, 그러니까 경미한 사례 포함하게 되면 66%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남아공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57%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 바이러스가 66%고 남아공 바이러스가 57%니까 그 어떤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57%라고 하는 효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 1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효과적이긴 하지만 예. 57%라고 하는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불완전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불완전한 예방 효과를 가진 백신은 실제로 트로이목마 효과,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시키는 그런 역효과 때문에 오히려 전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의 코로나19 기세를 꺾지 못한다면 4차 대유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국민은 경각심을 가져 더욱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가전, TV 선방에 힘입어 1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4% 늘어난 9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매출은 6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7.48% 증가했습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TV가 반도체의 부진을 만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갤럭시 S21과 A 시리즈 출시로 스마트폰 판매가 늘었고 억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나는 펜트업 효과로 가전과 TV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한파로 오스틴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악재를 겪은 반도체는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중 경상수지가 80억 달러 흑자를 보이면서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나라 항공사와 해운사가 운임 상승의 혜택을 보면서 서비스 수지가 7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2월 경상수지가 80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째 흑자일 뿐 아니라 지난해 2월보다 흑자폭이 16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반면 상품 수지 흑자는 6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수출은 447억 1천만 달러로 9.2% 늘었고 수입은 386억 6천만 달러로 12.6%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화공품, 승용차 등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9.2% 늘어났습니다. 통관을 기준으로 승용차 수출이 48.5% 늘었고 화공품이 27.3%, 반도체가 12.6% 각각 성장했습니다. 해상과 화물 운송 수입이 늘고 여행 수지 적자폭이 줄어 서비스 수지가 75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이 특색입니다. 작년에 이제 현대상선의 후신이죠. HMM이라고 그쪽에서 선봉량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 운송 수지가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선 측면이 좀 강하게 좀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교역량이 줄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과 비행기 부족 사태로 우리나라 항공사와 해운사가 운임 상승의 혜택을 보았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 원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 폭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7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영세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유예분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2월까지 총 지출은 109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8천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12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기업 법인세율의 최저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미국 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미국 탈출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with G20 nations to agree to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that can stop the race to the bottom.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벌여왔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1980년 40%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춤으로써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얻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세제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use a global minimum tax to make sure the global economy thrives based on a more level playing field in the tax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미국의 이 같은 제안 뒤엔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꺼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주도로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끌어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미국은 공정 경쟁의 장인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OECD는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이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차 부품의 수급 문제로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코나 전방 카메라 반도체와 아이오닉5의 PE 모듈 수급 차질로 7일부터 14일까지 울산 1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한파와 타이완 가뭄, 일본 르네사스 공장 화재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오닉5의 핵심 부품인 PE 모듈의 경우 현대모비스에서 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아울러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까지도 휴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부터 공장별로 특근을 줄이고 인기 차종부터 우선 생산하는 등 생산 계획을 조절했지만 반도체 공급 대란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차질로 현대차 울산 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원활한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서 주요국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미래차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타이완 기업 등과 계속 협의하는 동시에 관련 부품과 모듈 가운데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SMC 등 타이완 내 주요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들은 공급 부족을 겪는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률을 2에서 3%가량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증산이 완성차 단계까지 반영되는데 2개월 이상이 걸려 수급 상황이 바로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용자 5억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악성 해커들이 2019년 9월 이전에 시스템을 해킹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긁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이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것을 놓고 해킹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당시 페이스북은 조치를 취해 데이터를 긁어갈 수 있도록 했던 문제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을 처음 보도한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유출 피해는 전 세계 106개 국가 5억 3,300만 명에 달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한 달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서비스를 없앴습니다. 넷플릭스는 7일 오전 3시부로 한국 내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종료했습니다. 30일 무료 체험은 신규 회원이 가입한 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멤버십을 해지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이후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 지난해 연말 기준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약 2억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저탄소 전환과 경기회복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경제와 재정정책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60개 국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올해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인 만큼 이행 규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개발도상국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그린 공적개발 원조 등 저탄소 경제전환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re just evacuating the area of people that are looking at the eruption because we had 2 new cracks opening up right around where people were walking. So what we do, we just clear out the area to try to figure out what is happening and before we can let people in again, then we have to let scientists evaluate if it's safe or not.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기존 평가를 고수했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 제한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봉쇄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백신 수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6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 관련 주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핵심인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세계 최초 혈액 기반 치매 진단 키트를 개발한 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회사 이름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피플바이오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바이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 기술이 사용되는 것도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바이오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피플바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술력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치매는 10대 사망 원인에 들 정도로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에 진단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요. 이게 치매라는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약 15년에서 길게는 25년 전부터 몸 안에서 병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즉 긴 어떤 무증상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요. 우리 몸에서는 뇌세포가 계속 파괴를 되는데요. 이 과정이 비가역적입니다. 즉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그걸 알아내서 선제적으로 예방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요, 학계와 정부에서는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치매도 역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피플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혈액 검사로 치매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예. 이 기존 치매 진단은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어떤 원리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원리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멀티머 디텍션 시스템이라는 어떤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진단을 하는데요. 멀티머 검출 시스템이란 어떤 단백질이 멀티머, 즉 원래 단백질이 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일으키다가 이게 여러 개가 뭉쳐서 응집이 되면서 그걸 멀티머 또는 올리고머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검출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잘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게 홀로 있을 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게 여러 개가 뭉쳐지면서 멀티머 또는 올리고머가 될 경우에 이게 뇌세포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 멀티머 검출 시스템을 이용해서 혈액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올리고머화, 즉 응집화가 되는 거를 그 정도를 측정을 하는 그런 키트를 개발을 하였고요. 사실 알츠하이머 병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병리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올리고머화가 되는 이것이 핵심 병리입니다. 이러한 핵심 병리를 혈액에서 직접적으로 검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저에게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타 그 진단과 이렇게 차별화되는 그런 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키트 그 주요 사업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건강검진센터들에 들어가서 이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오피니언 리더급의 검진 센터들에 지금 이걸 세팅을 하고 그걸 예. 어베일러블하게 하는 게 지금 목표이고요. 지금 해외에 있어서는 작년 11월 달에 유럽의 CE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에 있는 몇 개 업체들과 함께 지금 이거에 대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에 어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유럽에 진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 약 30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진단 회사와 이제 올해 전국적인 론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서 올해에 론칭할 예정이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올해 론칭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 6개국 정도에서 지금 론칭을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다음 질문하기 전에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잖아요. 뭐 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거를 희망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효용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단 킷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진단 키트 그 중에서 이제 치매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뇌질환에 있는 치매 말고 다른 질병도 있잖아요. 이 진단 키트 원리로 다른 뇌질환도 이게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뇌질환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뇌질환들이 공교롭게도 이런 멀티머 형태를 띠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병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일컬어서 프로틴 미스폴딩 디시즈, 즉 우리말로는 변형 단백질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멀티머 검출 시스템은 그러한 다양한 변형 단백질 질환의 원인 단백질에
그러한 병리를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을 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는 이제 연세가 늦어서 병원에 가셔도 사실은 증세에 의존한 진단과 그런 치료들을 하는 게 현재까지의 현실이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병리를 갖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거 필요로 하시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뇌질환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그 변형 단백질 질환에 있어서 그걸 조기에 그 원인을 갖다 알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가능하다는 게 이 다른 뇌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예. 네. 그게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그 특정한 소위 바이오 마커라는 게 어떤 질병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표지자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어떤 바이오 마커라는 게 어떤 질병과의 어쩌다가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는 그런 것들부터 물론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그 질병을 유발을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규명이 돼야 되고, 예. 학계에서도 그게 바이오 마커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뇌질환들에 있어서 현재 많은, 저희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떤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단백질들, 특정한 단백질들이,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면서 올리고모화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병을 유발하는구나, 이러한 원리들이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규명된 그 해당되는 그러한 바이오 마커를 검출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피플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치매뿐 아니라 당뇨병 진단 키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당뇨병도 이게 변형 단백질 질환의 일종인데요. 당뇨병을 유발을 하는 그러한 아밀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올리고모형을 혈액에서 검출하는 그러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이라는 게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게 우리 췌장에서 베타 세포라고요,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예. 그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가 파괴를 되기 시작을 하는 게 실제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현재로서 이제 진단을 하기 전에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자각 증세가 없는 단계를 거쳐서 진단을 했을 때에는 이미 베타 세포의 기능의 50% 이상이 좀 저하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예. 합병증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거를 조기에 이 베타 세포가 분비가 되면, 그 베타 세포가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함께 분비하는 호르몬 단백질이 아밀린이에요. 근데 이 아밀린이 올리고모화가 돼서 변형이 되면은 이게 베타 세포 자체를 파괴를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 아밀린의 올리고모를 저희가 혈액에서 검출을 함으로써 조기에 이걸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조기에 이거에 대한 그 당뇨병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의 플랜입니다. 예. 지금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치매와 마찬가지로 다른 뇌질환들도 그 멀티머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변형 단백질 질환이더라. 그러니까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질환들도 모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이 마지막으로 그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또 평소에 생각하셨던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언해 주시죠.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를 위해서 기초와 임상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이제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을 어떤 기초 과학자들과 대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병원 임상 의사들, 실제 환자를 보고 그러한 그 수요를,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과 함께 그런 협력을 해왔고요. 네. 즉 이러한 기초와 임상 그리고 산업계 간의 인적 교류, 결국에는 사람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적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나 그러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기초 임상 산업 협력이 이제 잘 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예.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제안하실 만한 그런 예.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클러스터들도 그냥 바이오 회사들만을 모아놓은 거는 아니고 대부분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그 대학들,
그리고 병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 뇌질환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인 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하는 거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다른 몇몇 기관들과 함께 어떤 신경과학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몇 년째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약 100여 명의 어떤 대학 교수님들과 임상의학, 정신과, 신경과 선생님들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한 같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플바이오의 조기 진단 키트가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돼서 이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플바이오의 강성민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연구진이 백혈병 치료제의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카이스트 김유식, 서울대병원 홍준식 공동연구팀은 스타우펜1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에서는 백혈병 치료제 데시타빈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시타빈 외에 다른 백혈병 치료제도 같은 조건의 세포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백혈병 환자 맞춤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속 삼중수소를 분리하는 기술에 대한 실마리가 제시됐습니다. 경상국립대 오현철 교수와 독일 뮌헨 공대 박지태 박사 공동연구팀은 특정 조건에서 영하 196도에 다다르면 수소와 삼중수소의 확산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삼중수소가 수소보다 느리게 확산하면 마치 채로 거르는 것처럼 삼중수소만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보다 무거운 수소로 방사성을 띠어 인체 노출 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미와 해남, 남원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은 기존 전시 중심의 과학관과는 달리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밀집 주거지에 조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 곳당 20억 원을 지원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초에 과학체험 공간 문을 열 계획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달을 맞이해 오는 12일에서 25일 과학문화축제 사이언스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데이에서는 전국 56개 기관이 기획한 과학체험 재료를 집에서 배송받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과학체험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또 스마트폰 신인류와 천문, 친환경 자동차 등에 대한 과학 강연과 과학문화 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도 진행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세를 꺾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